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2.86%를 기록하면서 2018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 한때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 넷플릭스, 테슬라,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스냅 다양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대거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압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잘 조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자는 관망 심리도 시장의 혼조세에 한몫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원자재 시장도 불안합니다. 일단 유가를 살펴보면요. 러시아발 공급 부족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리비아에서 일부 지역의 원유 채굴 시설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은 아니지만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우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7.6달러 선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시장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는 가운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4월 18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장중에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목한 재료는 크게 실적 그리고 국채금리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우선 개장 전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도 윗방향으로 조금 힘을 내주는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따른 국채금리의 움직임, 급등세가 지수를 끌어당기는 이 줄다리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었고요. 특히나 대출과 예금이 많이 이뤄지면서 순이자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부분들의 이익이 더 개선될 거다라는 사측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도 3%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이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끈 주범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는 2.88%까지 솟아오르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3월 초에 1.71%에서 출발을 했던 10년물 금리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에 주목하면서 한 달 만에 100bp 이상 이렇게 훌쩍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크라이나 리스크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별달리 전해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기세의 상승세를 계속 나타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당분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 속에서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는 하루였는데요. 빅7 중에서는 1%대 상승한 테슬라 그리고 2%대 상승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이 큰 폭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 머스크의 인수를 제지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을 발동한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죠.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조치입니다.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방어 장치로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오늘 장에서 많이 올랐던 섹터는 단연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들어 최고가까지 올라서면서 정제 및 마케팅 관련주들의 주가가 특히나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코테라 에너지가 4에서 5%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 발레로와 필립스 66 역시 각각 5% 내외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실적 결과가 나오고 있는 금융 섹터 안에서 조금 큰 폭의 움직임들이 발견됩니다. 조금 전에 정리해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대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주가 역시 덩달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있는 신용 서비스 테마 내에서는 싱크로니 파이낸셜 역시나 실적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어닝 비트를 달성하면서 6%대 급등을 했고요. 오늘 S&P 500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같은 금융 테마 내에서도 이 자본시장 테마 내에서는 찰스 슈왑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0%나 급락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리가 오르자 각종 기술주들은 빨간불을 켜게 됐습니다. 준비디어나 오타, 데이터 도구 등과 같은 종목들이 3% 내외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고요. 대다수의 전기차주들 역시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안이 6% 그리고 피스코가 4% 가까운 하락세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DD 글로벌인데요. 이 역시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날아가는 하루였죠. 더불어 다음 달 23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결정할 거다라는 계획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체인을 가지고 있는 웬디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BMO 캐피털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하향 조정시켰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소비 절감에 따라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웬디스의 주가는 2%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 기업인 프로그레시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시켰는데요. 사실 프로그레시브의 주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의 수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PGR의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주면서 향후 실적 발표에서 어닝 미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덧붙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주가는 2.2% 하락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 리비아의 국영 석유 시설에 시위대가 난입해 이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계속 힘을 보태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측에서의 어떤 수요 차질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면서 국제 유가는 0.6%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조금씩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금 가격이 되겠는데요. 오늘 1개월 내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9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제 2000달러 선 재돌파까지 단 20달러가량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보면 바로 이겁니다.
새 차에서 여행으로 이동이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네, 이제 새 차를 사던 것이 여행으로 좀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좀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껏 나온 이제 1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이 월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금융권에서는 좀 경계감을,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저희가 실물 경제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는 좀 낙관론을 보여주면서 그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을 했습니다. 은행주와 그리고 산업재 섹터 간의 실적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손 충당금을 다시 한번 좀 쌓고 있으면서 이익 측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델타라든지 아니면은 이 패스널 같은 부품 기업이죠. 이런 산업재 섹터에서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재화에서 서비스로 수요를 옮겨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간단히 이제 말을 하자면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집이나 차를 사던 것이 이제는 여행을 가고 있다,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A는 이 같은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수요 변화가 올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S&P 500 기업들의 EPS를 볼 때는 재화 관련된 매출 비중이 50%로 전체 미국 경제에서 재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한 20% 정도에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제 리오프닝을 맞아서 그동안 재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여행이나 외식 이쪽 서비스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테마 가운데서도 그러면 어느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냐 이게 좀 선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월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여행이라는 좀 키워드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여행과 관련해서 강한 펜트업 수요가 최소 여름 피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델타 항공의 실적을 또 보더라도 일반 여객용 여행뿐만이 아니라 출장용 그리고 해외여행 이런 부분까지도 좀 리바운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여행 지출이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여전히 2% 낮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통상적으로 연에 한 2에서 4% 정도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반등 여지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반등 여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커 보이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이 마이너스 76%를 기록을 했다가 2021년도에는 4% 정도밖에 회복하는 데 불과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혜 분야라고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 풀에서도 뭐 부킹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메리어트 등이 유망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서비스 수요가 다 같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뭐 P, 가격, 그리고 Q, 그런 뭐 물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Q는 다 같이 늘어납니다. 매출은 다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즉 P를 관리를 잘하는 기업군. 저희가 뭐 여행을 갈 때 예약을 해보면은 매일매일 그런 가격이 바뀌는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좀 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출을 그동안은 재화를 사던 것,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여행을 비롯한 항공, 뭐 이쪽으로 지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확률이 필수는 아니야 라는 키워드인데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니겠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오늘 전해드리자면 미국이 향후 2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침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로 미국 경제가 2년 내에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35% 정도라고 전망을 했는데 하지만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돌아갈 것이고 구인과 구직 사이의 갭이 좁아질 것이라는 게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가 지난 3월 내구재 가격이 1%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2021년 1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구재 가격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구재는 냉장고나 자동차 같은 워낙 비싼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런 내구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급증하는 모기지 금리 덕분에 부동산 투자가 피크를 칠 것이란 점과 또 미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14차례의 긴축 사이클 가운데 11차례가 침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추구하는 연착륙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 3차례 정도는 긴축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자, 이런 가운데서 골드만삭스가 너무 순진하게 분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현재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인지 침체를 걱정해야 될 단계가 아닌지 다른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월초 조사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1년 내 침체 확률이 28%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게 1월에 조사 때는 18%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수치는 올라왔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더라도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26%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장 큰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그런 리스크로 좀 지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침체가 된다 안 된다를 좀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침체 공포는 확실히 높은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은 고용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를 결국은 지탱을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꼭 침체는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행간을 잘 읽어라라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브스에서 이 같은 이 지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포춘에서 로이터의 조사를 인용해서 전문가들의 4분의 1이 올해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브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틀렸다. 실제로는 중간가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25% 정도의 침체 확률을 제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25%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침체 확률 25% 정도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런 수치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의 28%가 침체가 확실히 될 것이다라고 배팅을 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확률을 28%로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관련 헤드라인을 보실 때도 행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100명 가운데 25명이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어떤 사람은 36%, 어떤 사람은 10몇 %, 이걸 중간값을 나눠보니까 한 25%더라.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 침체가 될 거라고 얘기한 전문가들은 사실은 4분의 1은 안 된다는 네네.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수치를 또 뜯어놓고 보더라도 이 50% 넘는 침체 확률을 점치고 있는 전문가가 굉장히 극소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50%딱 침체 확률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그 침체 확률을 점치는 것이 25%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4분의 1이 확실하게 침체를 점친 것이 아니다. 뭐 이해가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차이를 좀 알겠거든요. 어쨌든 포브스에서 지적한 바는 너무 헤드라인에 겁먹지 마라.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확실히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무보수 선언인데요. 보수를 안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보수를 안 주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일까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무보수를 선언을 했는데 뭐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머스크 CEO의 연봉이 0달러였습니다. 맞아요. 돈을 안 받았죠. 그 네. 연봉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관련된 좀 트윗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머스크가 이날에 이제 트윗을 또 통해서 자신의 트위터 인수가 성공할 경우에 이사회의 연봉을 0달러로 책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연에 한 300만 달러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머스크가 만약에 소유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트위터의 이사진이 어떻게 구축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시에 따르면은 트위터의 이사진들의 보상이 약간 290만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보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430억 달러에 지금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죠. 트위터는 이에 맞서서 적대적인 M&A를 막기 위한 이른바 포이즌 필이라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하면서 어떤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안 받을 건데 너희도 줄 수 없다. 뭐 이 정도 그럴 볼 수도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트위터는 피인수, 그러니까 M&A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또 피인수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트위터의 주가도 최근에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주요 기관들은 이런 그 M&A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점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 그러니까 주당 한 54.2달러로 제한이 됐잖아요. 근데 이 가격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트위터의 입장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3호 딜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머스크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딜을 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에서도 트위터의 기업 가치는 주당 한 60에서 65달러가 적정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클럽 딜, 사모펀드 4-5곳이 모여가지고 딜을 주도하는 이런 것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도 머스크가 전략적인 파트너와 손을 잡고 주당 60달러로 이 제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더욱더 적절한 그런 비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주주들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좀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트위터 인수의 100기사로 등판할 가능성을 또 점치는 기사를 내기도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3호로 그렇게 인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뭐가 다를까 이건데요. 사실 금융주 실적 발표가 지난주부터 이날 밤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밤 사이 실적 발표를 했죠. 여기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서 뭐가 다른 것인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3% 넘게 주가는 급반등을 했고요. 자, 이번 분기에 원래 금융주의 실적은 애초에 안 좋을 게 미리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도 실적 발표 후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다른 금융주들도 선방했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나 크게 올랐습니다. 과연 뭐가 다른 것일까? 자, 몇 가지 추정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출을 해주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강력한 대출 성장이 이어졌다고 밝혔고요. 거기에다가 부실 채권 상각액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는데 대출이 강력하게 성장했다는 것은 금융주에게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여기에다가 부실 채권 상각도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빌려놓고 못 갚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용 손실 충당금이 3천만 달러라고 공개를 했는데 JP모건에서는 지난주에 공개하기로는 대손 충당금 9억 달러를 포함해서 신용 손실 충당금이 14억 6천만 달러라고 공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어닝콜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니안이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자면 JP모건과 상반된 실적이고요. 상반된 경기 전망인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른 금융주들의 실적과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은행권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은행은 이제 저리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고리로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이제 수익을 많이 얻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를 때 좀 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막 축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줬다. 즉 QO 측면에서 해결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 이슈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들 세 가지 정도가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된 실적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응을 좀 야기를 한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평가도 일단은 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역시 업계 대비해서 어떤 자본에 대한 타격이 훨씬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좋은 반응이 나올 만한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반응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